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엔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냐 갖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던 한 주고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 아니면 반짝 반등이다 갖고 얘기가 많죠. 그동안 과매도됐던 테크주들, 특히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랑 상관없이 계속 빠졌었고 이런 회사들도 일제히 올랐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경기 둔화 우려와 그다음에 아이폰 생산량 조절 거기에 더해서 아예 미국에서는 인건비 10%씩 올린다고 인건비 인상, 비용 인상까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어 오른 한 주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SNS 디지털 광고 관련주들은 좀 힘들었던 한 주인데 스냅 CEO가 나와서 올해 전망 안 좋을 거라고 한 달 만에 말을 바꿨죠. 저번 달만 해도 실적 발표하면서 사용자 수가 계속 올라서 다른 숫자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저 자체는 늘고 있다. 성장은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어쨌든 여기도 말을 바꾸면서 이 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장의 걱정이 금리 인상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로 점점 넘어가는 모양새죠. 사실 이건 저는 굉장히 건강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 떡밥에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반영을 하면서 일단 다 빠져놓고 이제는 숫자들 더 빠질 게 없으니까 다른 걱정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미국 은행 대장주인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이미 다이먼 CEO가 나와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희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걱정 안 한다. 자기들은 수익성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장기 약세장에서 반짝 반등하고 다시 빠지는 이 베어마켓 랠리인 건지 아니면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건지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비관론자들로는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더 빠진다는 비율을 이제 내놓고 있고 뭐 시티 같은 데에서는 주식을 줍줍 시작할 때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특히 유럽이랑 이머징 마켓부터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인플레가 높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56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산을 딱 한 가지만 살 수 있다면 뭘 살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부동산이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주식, 금, 현금 순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답변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 1등, 선진국 주식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서 현금은 뭐 거의 사실 아무도 선호를 안 하고 있고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순위에 있긴 하지만 거의 꼴찌죠. 그래서 이번 주 반등장에서도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히 소외가 되면서 정말로 크립토 윈터가 온 건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면은 인플레 자체는 피크 찍은 건가 하는 기대감이 일단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이 4월에 PCE 개인 소비 지출 (Personal Capital Expenditure라고 해서 연준이 CPI보다 더 주목하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PCE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게에서 자기 주머니 돈을 쓴 거 외에도 회사들에서 개인을 위해 내준 돈, 뭐 의료보험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숫자고 CPI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소비자 주머니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범위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PC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연준이 더 주목하고 있는 지표고 어쨌든 이게 기대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뭐 안정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차트 보시면은 사실 이만큼 치솟은 상태에서 약간 피크에서 꺾인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당연히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는 숫자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집값도 잡힐 듯한 낌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서 직접 잡을 수 있는 물가 중에 몇 개 안 되는 집값 같은 경우는 이제 잡을 수 있는 항목이죠. 그 외에는 공급망 문제고요.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인하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가 조만간 결정된다고 언급을 했고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이와 반대로 중국 견제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기도 하고 강경하게 그 다음에 한국도 포함시켜서 이제 중국만 빼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12개국, 미국까지 13개국을 모아서 이제 IPEF라는 경제 협력체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정말로 중국 빼놓고 나머지 뭐 한국, 동남아, 호주, 일본 다 잡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5월 FOMC 회의록 내용은 뭐 결과가 50bp 빅스텝이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결과 자체도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두 번의 기준금리를 50bp씩 올리고 이후에는 데이터 보면서 쫓아가겠다는 건데 뭐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에다가 그 다음에 이 자이언트 스텝, 이 75bp 인상이라는 이거보다 더 빡센 긴축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주목할 거는 데이터 보면서 쫓아간다는 얘기는 이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일희일비가 이어질 수 있어서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사실은 변동성을 죽여주는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당분간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일희일비를 오히려 조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유럽에서도 드디어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라가르드 ECB 총재가 나와서 빠르면 7월부터 올리겠다. 그리고 9월 말까지 마이너스 금리, 현재 마이너스 0.5%를 이제 벗어나겠다는 의견이라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2022년 금리 인상 없다고 못을 박았었는데 점점 긴축 태세가 더해지다가 이제는 빠르면 7월까지로 땡겨진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도 긴축을 하게 되면은 유로화가 풀리는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유로 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의 국가들도 보시면은 뉴질랜드도 50bp 올렸고 그다음에 멕시코 등의 이머징 국가들도 50bp에서 많이 올린 나라는 150bp 이상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를 인상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작년 8월부터 올려놔서 이미 한국이 1.75에 도달했고 미국은 아직 0.75입니다. 그래서 25bp만 일단 인상을 했고 미리 올리지 않으면은 리스크가 더 높은 이머징 국가가 오히려 저금리고 선진국이 고금리를 이런 기록하는 모습들 때문에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는 이런 테이퍼 텐트럼을 보일 수가 있어서 한국은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금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은 영국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석유 회사들의 횡재세를 25bp 매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횡재세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횡재세가 예전부터 있었고 한 상황인데 영국 정부는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이제 현금으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 횡재세를 걷어서 보탤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감면을 해줄 거는 이 석유 공급을 늘릴 만한 이런 식으로 이익금을 신규 설비 투자에 쓰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여기도 물가를 잡기 위해 횡재세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인 탈세계화, 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트렌드가 한 주간 진행됐던 다보스 포럼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쇼어링,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해외에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생산 공장을 이전했던 선진국 국가들이 자국으로 이 공급망을 돌리는 안전한 공급망으로 만드는 이런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빠르게 짚고 가면 이 유통업체들 실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유통업체들이 계속 쇼크를 기록을 했죠. 실적 쇼크를. 그래서 일반 마트나 할인점들이 쇼크를 기록했었는데 이번 주에 발표한 노드스트롬 이 미국 고급 백화점이고 그다음에 뭐 메이시스나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특히 이런 곳들은 완전 저가의 미국판 다이소들이죠. 달러스토어라고 해서 초저가 제품들을 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껴있는 일반 마트나 할인점들이 지난주에 실적 쇼크를 발표했다고 하면은 이 미국 고급 백화점이나 초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가이던스도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달러 스토어들을 보면은 소비자들이 특히 더 저렴한 품목을 찾는다는 이런 판매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급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극화일지 아니면은 기저효과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 실적 쇼크를 기록한 일반 마트나 할인점들이 작년부터 이미 실적이 올라올 때 노드스트롬은 회복이 굉장히 더뎠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미리 오르고 이번에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하면은 노드스트롬은 작년에 덜 오르고 올해 더 많이 오른 걸 수도 있어서 여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자체는 좋은데 2분기 가이던스가 좀 기대 이하로 좀 반반 갈린 모습을 보였고요. 어쨌든 간에 이 공급망 문제와 전쟁 여파가 남아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게이밍 사업부 그리고 암호화 사업부는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리오프닝과 이 크립토 사태를 겪으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 반면에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어쨌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 잘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보단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매출이랑 손실폭이 더디긴 하지만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고 텐센트는 성장이 실제로 거의 그냥 빵 가까이로 멈췄던 상황이죠. 어쨌든 알리바바도 뭐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은 고성장이 아니라 더 이상 그냥 일반 성장 수준이라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하도 이제 너덜너덜해진 주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현황을 살짝 짚고 가면은 경기 부양모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금도 줄이겠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도 소비자들 소비에 따라서 그냥 아예 살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돈 많은 동네인 심천부터 시작하는 느낌이고 이와 반대로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중국 봉쇄 때문에 중국 내 오퍼레이션을 점점 줄이고 있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중국 국내 예약 서비스는 중단을 하고 해외여행 나가는 중국인들만 타겟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계속 나오는 리커창 총리, 중국에서는 시진핑과 리커창의 이런 구도 대결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진핑은 계속 봉쇄를 하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는 계속 나와서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긴장 타고 이 실업률 낮춰야 된다고 발언을 하고 있죠. 2020년보다도 안 좋을 수 있다고 이제 긴장 타라고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팬데믹 한복판에서 2.2%를 찍었으면은 올해는 목표치가 5.5%예요. 근데 시장 전망은 이미 4.5%밖에 안 된 상황이고, 이게 여기까지 더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긴장 타자라고 리커창이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던 한 주인데요. 순살은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